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10월 15일 59번째 체육의 날입니다. 이맘때 어김없이 진행됐던 가을 운동회가 생각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전 같진 않은 분위기라서 만국기 휘날리던 마을 잔치인 가을 운동회가 더 그리워집니다. 평소에 생활 속에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는 거, 이 습관이 든든한 건강 지킴이란 사실 변하지 않죠. 오늘부터 스포츠 7330 운동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입니다. 혹시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한두 층 정도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또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에 자전거로 출근하는 자출족 대열에 합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함께하는 스트레칭에도 오늘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0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보리처럼 영양가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서 바다의 보리라고 불리죠. 두뇌 발달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아서 국민 생선으로 손꼽히는데요. 부산 지역에선 이것 구이를 고갈비라고 부릅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인 이것은 고등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0066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0632-4486번을 비롯한 17분께는 아포가토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주 금요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위원회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박진도 전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종교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단체까지 사회의 각 분야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전국 18개 시군을 도보로 순회하면서 각 지역의 농어민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역별 민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엔 서울에서 종합행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 개벽 대행진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출범의 의미와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이름이 참 멋있는데 지난주에 출범 기자회견을 한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프레스센터에 기자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출범 선언식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도 기자회견 시간보다 한 30여 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의 크기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행사 주최 측은 언론사에 취재 요청서를 보내서 흥행하도록 애를 쓰는데요.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출범 기자회견 요청서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그 영화배우 정우성 씨 등이 참석자 명단에 있어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농업 분야의 기자회견에 나온다는 게 뭐 신선하다고 해야 할지 네. 낯설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호기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실제 도올 김효옥 선생과 정우성 씨 등 유명 인사들은 기자회견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뭐 단순히 유명 인사들을 봐서가 아니라 농업 문제에 비농업계 유명인들이 목소리를 내준다는 면에서 참 반가웠습니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제 포토라인에 주요 참석자들이 뭐 단독 사진을 찍거나 그룹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장 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은 이는 예상하신 대로 영화배우 정우성 씨였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발기인 제안을 해준 도올 선생께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다는 점 걱정하면서 식량에 대한 자급은 국가를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이런 말로 이번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응원했습니다. 네. 참석자부터 일단 화제를 모으고 시작했는데 이 개벽 대행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행사 취지를 알렸습니다. 선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독재적 경제개발이 농산어촌을 억압하고 축소하고 사람을 도시로 내몰면서 효율적인 도시문명을 재건한다는 명분과 정책을 마치 정당한 역사 발전인 것처럼 내걸었는데 그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됐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그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극한 지경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농촌이야말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인류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이지만 국가 정책만 바르게 정립된다면 모범적인 농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도올 선생은 농업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얘기가 요새 나오잖아요. 농촌 인구가 정말 빠르게 감소하는데 정책으로 이걸 되살린다는 말이 좀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네, 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앞으로 농촌 회생 가능성을 가득 안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도올 선생은 이번 농산어촌 대행진을 기획하면서 3강 5략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3강이란 뭐 3가지 강한 것이 아니라 3가지 줄거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촌, 또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한 농촌, 또 지역 위기에 대응한 농촌이라는 뼈대를 세우고 이를 풀기 위한 5가지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5가지 해법에는 농촌 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익적 직접 지불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국민 누구나 먹을거리 걱정을 하지 않을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농촌 주민수당 지급, 마지막으로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 실현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네. 더 간단히 정리하면 핵심은 농촌에 사람이 모이고 또 거주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농촌을 망가뜨리는 정책이었으니 이렇게 중요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지 개벽 수준의 이 정책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벽이 들어가고 정말 대전환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걸 이제 행진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네, 우선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진두지휘할 2사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 분이 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고 또 다른 한 분이 박진도 전 농특위원장입니다. 이 2분은 추진위원으로만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 개벽 대행진 전 일정의 대표 주자로 뛰게 됩니다. 향후 일정과 내용은 이 박진도 전 농특위원장이 설명했는데요. 네. 오늘 26일 땅끝마을인 해남을 출발해서 12월 중순에 강원도 춘천을 끝으로 18개 시군을 도보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진 지역에 대한 일정 날짜도 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도별로는 매주 1박 2일간 2개 지역을 걷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은 해남과 곡성, 충북은 옥천과 괴산 이런 식인 건데요. 물론 도보행진을 하면서 그 거점 지역마다 민회를 엽니다. 농업농촌 농민이 위기라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 방법을 모색하는 대토론의 자리가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지역별 대행진 모습과 또 각 지역의 민회 내용은 매회 30분가량 도올TV에서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회 사회는 도올 선생님 진행을 하는데요. 도올 선생은 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인생에 이만큼 큰 시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농업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보시겠네요. 정말 진솔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의견을 종합할 시간도 필요하겠네요. 네, 이달부터 12월까지 그 18개 시군을 돌고 나면 개벽 대행진의 지역 순회 일정이 일단락됩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의견들은 내년 1월에 서울에서 종합 대행진을 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핵심 의제를 집약하고 또 농정 대전환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은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에는 민선 8기 지방선거라는 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데요. 이 두 선거의 농적 공약들이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 개벽 대행진의 구체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일정상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끝날 때쯤 대통령 선거 운동도 한창일 텐데 대선 후보들 농정 공약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좀 시선이 쏠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진도 위원장이 특히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농업 문제지만 정치권은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도올 선생과 박진도 위원장은 이 각각 농업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네. 도올 선생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새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중 하나를 이제 풍요로운 농촌이라고 했는데요. 농민들에게 국토 환경 지킴이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진도 위원장은 오랫동안 국민 총행복을 주창해 왔고 이 현재의 생산주의 농정을 비판하면서 행복 농정을 설파해 왔습니다. 이 두 분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이 대장정을 함께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농업계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데요. 그 파급력이 대선 농정 공약에도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네. 자,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정말 바뀌면 어떨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농업 문제에 대대적인 관심을 쏟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농업은 그야말로 그 기본을 담당하는 분야죠. 하지만 현실은 천덕꾸러기 신세라는 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박진도 위원장도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9대 대선 때를 지적하면서 개탄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600분의 토론을 했지만 농업농촌 얘기는 단 3초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박진도 위원장은 이번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끝난 뒤에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농촌 의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여론을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상황이고요. 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온데간데 없고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이 처한 현실은 참 어두운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삼농의 대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농정 공약이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남에서 시작되는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그런 변화의 들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10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단풍도 따라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유난히 고여있는 물에 대한 단어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계절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고 산이 많아 지형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웅덩이, 연못, 저수지, 호수가 있습니다. 웅덩이는 비가 올 경우 지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낮은 곳에 주로 생기고요. 연못은 웅덩이보다 크고 물이 항상 개어 있는데 자연 연못도 있고 인공 연못도 있습니다. 저수지는 인공으로 만든 큰 연못이고요. 호수는 지리적으로 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괴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자연 호수보다 인공 호수가 많습니다. 같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도 이름에 따라 가까이 가고 싶은 곳도 있고 꺼리는 곳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저수지에서 호수로 그리고 지금은 수변공원으로 불리는 충남 아산시 신정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아산의 신정호. 맞아요. 그 이름에 따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지네요. 예. 그 물 웅덩이의 경우 고여 있는 물이라 모기 유충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어서 모기에 물릴까봐 가기 꺼려지고요. 저수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잘 가지 않게 맞아요. 되는데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호수는 낭만적인 추억을 쌓기 좋은 곳이라 많이 찾고요. 수변공원은 산책길, 조형물, 놀이시설은 물론 주변에 맛집 등도 많아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히 수변공원이라 불리는 곳에는 다양한 목본과 초본을 심어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아울러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식물 공부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곳이었네요. 네네. 네. 참 충남 아산의 신정호, 어떤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까? 네, 탱자나무입니다. 신정호는 1926년 마산마을이 있던 곳을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마산 저수지로 불리다가 당시 경남 철도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수상각을 지어 휴양지도 겸했답니다. 경남 철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신정관이었고 수상각은 그 부속시설로 이용되어 신정호가 되었는데요. 이후 온양온천과 더불어 빼어난 경관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1984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수상생태공원으로 거듭나면서 아산 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신정호 면적은 92헥타르로 축구장 110배 정도가 되는데요. 약 5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1시간 30분 정도면 왕버들, 메타세카이어, 느티나무, 이팝나무, 연꽃 등 수많은 식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래전 저의 고향집을 떠올리게 한 탱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탱자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 고향집 생각은 계속 떠오를 것 같은데 탱자나무를 보면서 고향집을 떠올리시게 한 작가님 고향은 그럼 어디신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장평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2살 때부터 10살까지 충남 논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고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한두 그루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정우에서 본 탱자나무가 반가웠던 것은 어릴 때 고향집처럼 길게 울타리처럼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탱자나무는 운양과 낙엽 감목으로 높이 1에서 8m까지 자라는데요. 경기 이남에서 울타리용으로 많이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로 할 만한 인공물들이 많아서 탱자나무를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뚝딱 세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예전엔 이제 탱자나무를 썼던 건데 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예. 탱자나무는 가지에서 1에서 4cm의 굳센 가시가 나는데요.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단단해 깊게 찔리면 피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또 탱자나무는 관목 특성상 우거져 자라기 때문에 줄기와 가시가 덤불처럼 엉켜 있는 듯해 접근도 통과도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많이 심었던 것 같고요.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또 애군을 물리친다고 해서 전염병이 돌 때 방문 앞에 걸어놓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음나무입니다. 음나무를 걸면 저승사자 도포가 가시에 걸려 못 들어오지만 탱자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센 셉니다. 편이네요. 그래서 이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최고의 울타리로 인정받았던 탱자나무 가운데 강화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2그루의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탱자나무 생육이 거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400살로 추정되는 강화도 탱자나무는 고려 고종 때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변에 탱자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그 후손들이 살아남은 현재까지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넘어서 실제 전쟁에서 방어 역할까지 해줬던 나무네요. 네, 맞습니다. 저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도 조성 당시 성 둘레에 탱자나무를 많이 심어 탱자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고 나의 집을 지키는 탱자나무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2개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유리안치입니다. 조선시대에 안치라는 형벌이 있었는데요. 안치에는 죄인을 고향에 두는 본향안치, 먼 변방에 두는 극변안치, 먼 섬에 두는 절도안치, 그리고 더욱 엄격히 출입을 금하여 탱자가시 울타리를 쳐서 두는 유리안치가 있습니다. 네. 유리안치는 대개 왕족이나 높은 벼슬아치의 죄, 그러니까 정치적 범죄에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귤화유지인데요.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을 보면은 강북에는 탱자가 있고 강남에는 귤이 있는데 춘풍이 화창하니 영화를 베풀고 특수하게 기르는 것은 한 가지이다 라는 임금님의 말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져온 이야기로 귤이 강북에서 자라면 탱자가 되고 귤이 강남에서 자라면 귤이 된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귤화위지와 위리안치, 탱자나무 열매, 그러면 이것도 먹나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시고 씨가 많아서 잘 안 먹게 되는데요. 어릴 때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대신 같은 귤 속 과일로 귤, 천혜향, 레몬 등을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일을 먹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나무가 탱자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탱자나무를 민나무, 즉 대목으로 귤나무나 레몬 등의 가지를 접목해야만 맛있는 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가시는 무시무시하지만 늦봄에 잎이 나기 전에 가시 사이로 핀 3에서 5cm 하얀 꽃을 보고 있으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요. 잎이 나고 꽃이 진 뒤 녹색에서 노랗게 변해가는 이 탱글탱글한 열매를 보면 손을 뻗고 싶고요. 낙엽 관목이지만 녹색 줄기라 겨울에도 푸르게 보여 좋은 기운을 주는 나무입니다. 네. 특히 참새들이 겨울에 탱자나무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매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탱자나무 사이로 쏙 들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매는 이제 들어오다가 찔리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참새에게도 참 좀 든든한 탱자나무 이렇게 울타리로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네. 이곳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어떤 거 보셨나요? 네, 이 탱자나무 하면 가시 때문에 접근이 꺼려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늘 보고 자란 탱자나무라 오래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환경도 바뀌는 법일 텐데요. 그래 다시 계속 걷는데 가을을 빨갛게 물들이는 열매들이 초록 이파리 사이에 달려있어 다가가 보니 낙상홍이었습니다. 이 낙상홍도 탱자나무처럼 낙엽 관목인데요. 이 나무도 마치 울타리처럼 쭉 심어져 있어 낙상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탱자나무와 한참 시간을 보내시다가 낙상홍 쪽으로 다가가신 건데 낙상홍에도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없는데 네. 이 낙상홍은 제가 나무 공부하면서 알게 된 최근의 나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까지 지름 5mm의 빨간 열매를 매달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네. 이 낙상홍처럼 감탕나무과에 속하는 대패집나무, 호랑가시나무, 먼나무 등의 열매는 빨갛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낙상홍, 이 나무의 이름을 보면은 서리가 내린 다음에도 붉은 열매를 볼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낙상홍이고요. 일본에서 조경수로 수입한 낙상홍, 이 낙상홍의 꽃은 봄의 잎 겨드랑이에서 연한 자색의 꽃이 모여 달리고요. 지름 3에서 4mm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 눈여겨봐야만 보이는 꽃이고요. 호랑가시 나무처럼 암수 땅구르라 암나무에서만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낙상홍은 그럼 그 봄에 꽃을 보려고 심었다기보다는 이 추울 때 빨간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낙상홍은 추위에도 잘 견디고 공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도 정화 기능을 하며 잘 자라는 나무라 조경수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꽃꽂이 소재로도 애용이 되고 있는데요. 영어 이름이 저페니스 윈터베리입니다. 이처럼 이름에서 겨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 꽃꽂이 소재로 많이 쓰이는 낙상홍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여온 미국 낙상홍으로 낙상홍보다 잎도 열매도 큰데요. 네.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은 낙상홍은 잎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고요. 미국 낙상홍은 톱니가 둔하고 물결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겨울이 오더라도 탱자나무는 녹색 줄기를 볼 수 있어서 좋고 낙상홍은 또 붉은 열매를 보여줘서 좋은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탱자나무는 이름이 친숙해서 감정이 더 많이 일어났고요. 낙상홍이나 미국 낙상홍은 이름이 낯설어 감정이 덜 일어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무 공부를 통해 껍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나무일수록 독이 많고 가시가 있는 나무는 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누구나 탱자나무에 가까이 다가갈 것 같고요. 네. 일본에서 들여왔던 미국에서 들여왔던 다가오는 겨울 추운 날씨에도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이름과 생장 과정을 알면 더 좋지만은 꽃도 이파리도 없어지는 가을의 나무들 그 의연한 풍경에 푹 빠져들면 이름과 상관없이 더 가까이 더 식물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네. 자, 숲으로 가는 길 오늘 충남 아산시 신정호 호수 수변공원 함께 다녀왔습니다.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호남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에는 오후부터, 제주도에서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진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가 추위를 부르는 비인데요.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요일인 모레는 춥겠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일요일에 서울이 1도 등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중부 해상엔 오늘 밤부터 풍랑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와 조업 선박은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205님께서
텃밭 농사 짓는데 매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가지, 풋고추, 오이, 호박 잘 따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8524님, 새아이 엄마로 일하면서 지금 병원 출근하며 듣는 간호사입니다. 출근길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 좋고요. 아이들과 저희 가족도 도시농부, 텃밭에 채소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올지 늘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453님은요. 가을에 잦은 비 때문인지 텃밭에 심은 시금치 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텃밭 농사에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농사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날씨에 기대는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이네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대가 나왔습니다. 1,940명이었는데요. 역시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줄어들면서 전날에 비해 350여 명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5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오늘은 1,600명대 확진자가 예상되면서 다시 300여 명 정도 어제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 상황도 보면요. 이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자 비율은 78.3%, 접종 완료자 비율은 61.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4차 유행 과정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 비율이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 얀센 백신 접종자 상당수가 활동량이 많은 젊은 남성층이어서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천대유 김만배 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네요. 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전 부국장 출신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어젯밤 이 뇌물공여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그중에 일부인 5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 공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돈 중 그 55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1,100억여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정작 돈의 흐름을 규명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만배 씨가 말한 그분이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김만배 씨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김만배 씨가 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그분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언론이나 정치권이 의혹을 쏟아내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문제의 그분은 녹취록에 한 차례 등장하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 수사 의지에 우려가 있다는 걸 알지만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그 경선 결과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들이 있었군요. 네,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습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 씨는 소송인단이 약 4만 6천여 명 규모라고 밝혔고요. 이들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석 씨는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면서 이 특별당규는 결선 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인데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캠프 해단식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또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지만 이 지지자들에게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는 지역 간 균형 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후 그 이재명 지사에게 축하 인사와 덕담을 건넸는데요. 이 두 사람 간의 공식 면담은 다음 주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선 후보들 간 감정이 조금 격해진 모양이에요. 네, 그제 토론회에 앞서서 지지자들과 만난 윤석열 후보가 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향해 불만을 시켰습니다. 격한 어조로 이 자신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자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라며 검찰을 이용해 장모 비리, 부인 비리를 방어하다가 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자 정치 수사라고 호도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눈에 뵈는 게 없나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다던 장모는 이 나랏돈을 빼먹은 죄로 구속이 됐었고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 등등은 또 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가 당 해체를 거론한 것을 두고 거기서 왜 당 해체를 말하는지 의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후보들 간의 그런 설전이 이 지지자가 우려할 정도까지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법무부에서 받은 그 징계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네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 사찰 그리고 검언유착 이 감찰 수사방해는 징계 사유가 맞다라고 인정했는데요. 오히려 이 사안에 비춰서 2달 정직은 가벼운 징계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두 사안이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이어서요. 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은 황당한 판결이라면서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사법부 물타기에 이 사법부가 동원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도 나왔네요. 네, 이 대법원의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이 병원장과 관련된 소송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에 별도로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은 이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갔고요.
이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요. 이 보고서를 개인적으로 들고 나간 것은 해당 문서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심지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전 차장과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사건은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박사방 조주빈에겐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네요. 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 유포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1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조주빈은 텔레그램 엠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여성 아동과 청소년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정아님, 오늘 숲으로 가는 길 들으시고 탱자나무 울타리 보고 자랐던 추억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골집에선 찾아볼 수 없어요 라고 하셨네요. 0961님, 10월에 한파특보라고요? 우리 상추 어쩌죠? 하셨고